지금 내고 계신 관리비는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평균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2,177원, 서울은 2,470원, 한 평이 약 3.3제곱미터니까 한 평당 약 7,184원, 서울은 약 8,150원이고 이걸 20평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전국 14만 3,680원, 서울은 16만 3천원입니다. 지금 이 금액보다 더 내시고 계신가요? 혹시 관리비 호갱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방금 계산한 지표를 토대로 하면 대략적으로 한 가구당 한 해에 170만원 이상, 서울은 200만원의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부담되는 액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저는 관리비가 부담이 됩니다. 관리비 너무 비싸요. 도대체 관리비에 뭐가 들어가는 건데? 집마다 왜 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이사 가기 전에 얼마나 낼지 미리 알 수는 없을까?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주상복합 어디를 선택해야 관리비를 줄일 수 있을까? 관리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관리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당연히 서울이 제일 비싸고 서울과 근접하는 지역일수록 관리비가 비싸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리비를 아끼는 아주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최대한 멀리 서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금 공개한 평균 관리비 참고하시면서 지금 내고 계신 관리비와 한번 비교해보시고, 만약 이사 갈 곳이 다른 행정구역이라면 지금 이 지역 평균 관리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지역별 동네 관리비 평균과 주거 형태별 평균 관리비를 알고 싶다면 K아파트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맞춤형 통계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 방식의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공개 대상이거든요. 관리비 구성 항목은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관리비로 나뉩니다. 공용관리비는 전체 세대원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관리비고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전기, 장기수선 충당금,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합니다. 개별관리비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수도, 전기요금 등을 뜻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공용관리비와 개별관리비를 나눠서 볼 줄 알아야 개인이 많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단지에 공용관리비가 지출이 많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2014년도에 일어났던 배우 김부선님의 난방비리 사건 기억하시나요? 김부선님이 거주하는 서울 옥수동 옥수하이츠 아파트에서 7년 동안 난방계가 0이 나와 난방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가구들에 대해 열량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쉽게 넘기기 힘든 의혹들은 있었지만 해당 가구들에 대해서는 열량계 조작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결과를 떠나서 김부선님의 이런 언행들이 관리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해준 좋은 예시가 된 것 같아 김부선님의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 기사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난방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요? 서울 옥수동의 아파트로 이사를 온 게 11년 전이에요. 영화계 지인의 소개로 42평 138.843제곱미터 형 이 아파트를 샀어요. 첫 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눈을 의심했어요. 난방비가 5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 비슷한 평수의 집에 살았을 때 난방비가 20만 원이었어요. 이웃들에게 수소문해보니 5 식구가 사는 앞집은 그달 난방비가 3,300원, 윗집은 1만 원이 부과됐더라고요. 옥수동의 이 아파트는 중앙난방 시스템이어서 한 가구가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내면 다른 가구가 난방비를 떠안게 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다른 가구가 쓴 관리비를 우리 집이 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김부선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관리비를 일일이 확인해보면서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큰 돈이 아니라서 그냥 넘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관리비에 대한 개별 사용과 공용 사용에 대한 내역을 항상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많이 썼다면 개별 관리비가 많이 나오겠지만 사용량에 비해 관리비가 많이 부과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공용 사용에 대한 관리비가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지, 또 다른 단지나 주택에 비해서 공용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지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무엇 때문에 오르고 왜 관리비 차이가 나는 걸까 궁금하셨죠? 관리비 상승 요인이 되는 핵심적인 몇 가지 기준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 세대수.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적은 단지면 관리비가 높습니다. 전기기사, 엘리베이터 관리, 수리 등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세대가 적어서 그만큼 관리비 비용이 올라갑니다. 실제 통계를 조사한 기사에서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소규모 단지보다 관리비를 평균 15% 덜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두 번째, 난방 방식. 개별 난방 방식의 주택보다 중앙 난방이나 지역 난방의 관리비가 더 비쌉니다. 개별 난방과 다르게 중앙 난방 방식은 세대별로 온도 조절기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난방 조절이 안 되고
중앙난방의 기계 설비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건물의 연식. 연도가 오래된 곳일수록 관리비가 비쌉니다.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수선 유지비와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의 부담이 높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관리의 주체, 층고, 경비 방식 등으로도 관리비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앞서 말한 세대수, 난방 방식, 연식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관리비를 아끼는 법, 유튜브의 영상을 찾아봐도 수없이 많이 나오죠. 결론은 안 쓰고 안 키면 됩니다. 근데 그럴 분들이라면 애초에 관리비 세부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꼼꼼한 분들이시겠죠? 저같이 꼼꼼하지 못한 분들, 관리비에 대해서 기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팁은 이겁니다. 앞서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관리비 상승 요인에 해당하는 집은 피할 것, 반드시 이사 전에 그 집의 관리비 내역을 꼭 확인해 볼 것, 그리고 공용 관리비를 꼭 체크해 볼 것. 이 정도만 해주셔도 대략 내가 사는 또는 살 집의 관리비 지출을 예측할 수 있고요. 계획한 예산 안에서 관리비를 감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은 이번 영상의 관리비 상승 요인과 내역들을 바탕으로 관리비 부담 없는 집 고르기 1:1 양자택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